원입니다. 우리 부총리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일각에서 예. 최경환 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어떻게 최경환 노믹스의 약발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제 정책은요, 의원님 아시는 대로 그 효과를 내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네. 저는 뭐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장수가 약을 팔고 갔는데 그 꾸러미 속에 약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앞서서 우리 나성민 의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 말씀하시고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과연 그 정책이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인지 이게 약이 들은 약봉지인지 지금부터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 근로소득 증대세제 추가 임금 인상분의 5%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 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10%. 네, 근데 기업들에게 이게 임금 인상 동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임금은 하방 정기성이 크기 때문에, 저것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임금 협상은 반드시 이제 노사 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임금을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은, 이제는, 과거보다 조금 더 높은 율의 임금을 상승을 하면은, 세제 혜택까지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사 협상의 시장에 어떤 주는 시그널 효과는 꽤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세수 그걸로 인해가 세수 감을 한 1,000억 정도로 생각 보고 있습니다만은 1,000억을 그걸 받아가기 위해서는 한 1조 내지 2조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실제로 시켜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임금이 막 오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보다는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네, 그런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에 이 중소기업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세액공제를 찔끔해주는 이런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의 이익과 자금 여력을 늘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그 육성 지원 정책은 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 경영권 개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청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기업과 공유하도록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상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가능하면은 중소 중견기업과 또 대기업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너무 과도하게 강요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는 저는 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소득 환류세제 말이죠. 당기소득의 일정 규모를 투자 배당 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배당과 임금은 대상이 명확한데 투자와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공제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한 지금 모델을 여러 각 경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그 국내 투자를 좀 우대를 지금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좀 우선적으로 고려가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계정상의 투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기업 회계상의 투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기업 회계상의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세법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땅 사고, 주식 사고, 계열사 지분 취득하고 이것도 투자라고 공제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부동산을 사더라도 업무용에 대해서는 아마 투자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있어 투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국민계정상의 투자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민계정에서 설비 투자는 생산 설비의 신규 제작분에 국한되죠.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도 신축된 부분만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가 GDP상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이 땅 사고 주식 사고 지분 취득하는 거 이거를 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건 또 다른 감세예요. 이 점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부총리께서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히셨는데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겠죠.
실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주식시장의 총 배당금의 85%인 1조 6,459억 원을 상위 1%의 주식 보유자가 가져갔습니다. 이 배당소득세제를 통해서 늘어나는 배당소득 대부분을 상위 1% 주식 부자들이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제도가 부자소득 증대세제지 이게 어떻게 서민소득 증대세제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입니까? 그렇게만 한정적으로 보아주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전 국민이 말하자면 수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내 주식 투자는 85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배당이 늘면은 국민주택에 흘러들어가는 연금에 흘러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배당 세율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왜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힘들 땀 흘려서 만든 이런 국부가 싸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주식이든 이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게 말하자면 이 가구의 소득의 증대가 되고 또 가구가 안정적으로 소비 행위나 또 미래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세요. 이게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개별 가입자의 정해진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배당을 남발하게 되면 기업의 장기 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아니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해야지 어떻게 지금 배당 높여서 주가 띄우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뭐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자본시장이 이미 다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당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하는 것은 그는 뭐 꼭 주식 시장을 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을 해보건데 이 부총리께서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부분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고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계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과장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노동소득 분배율 높이고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될 때입니다. 이런 정책은 왜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지 않고요. 그런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대책에 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이 정부 현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 정부에서는 한 5%대에서 지금 한 7%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을 이렇게 한 면만 하기보다는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고하시고요. 예. 지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계부채 문제도 저희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인 어떤 그런 증가도 관리를 해나가면서 또 질적인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취약계층 또 이익금융권 이쪽이 사실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는 문제 해결은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줌으로써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관련 정책을 펴고 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은 굉장히 덜인데 우리 네. 최 부총리 취임하시자마자 네. DTI LTV 완화해가지고 가계부채가 11조 원이 늘었어요. 네. 이렇게 가계부채 총 규모를 늘리면서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얘기할 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배치되고 단기간에 가계부채 11조 원 급증시킨 이 정책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가계부채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1금융권에서 정기금융권 1금융권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어요. 아니, 동시에 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조가 늘면은요, 한 4조 몇천억은 1금융권에 늘고 2금융권에는 1,000억, 2,000억 이렇게 정도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님 아시는 대로 금리 부담이요, 그 2금융권, 1금융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 부담 측면에서 보면은 그 가계 부담은 줄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부총리는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지금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절반을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있습니다. 가계에서 지금 소비에 지출하는 것보다 부채 갚는데 2배 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게 부분- 빚에서 네.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고 더 이상 빚내서 경제 돌리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빚내서 경제 돌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그 지금 형님 아시는 대로 그 주변에 보면은 하우스 푸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과거에 부동산 그에 과투자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저 시장에서 나오거나 또 자기 능력에 맞는 수준으로 좀 낮춰서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거래가 이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중에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네, 있습니다. 신용대출 차주들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해주겠다. 네. 이 포부 있게 출범을 시켰는데 그 결과를 보면 다중채무자가 이제 300만 명이 넘는데요. 고작 19만 7천 명 채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추심, 소송 이거 남발하고 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7월 달에 2만 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 2만 건 선고를 했는데 그중에 8천 건이 국민행복기금의 원고인 양수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채권 추심기금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채권 소송기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알고 계십니까? 예, 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참 그 다중채무나 여러 가지 그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완화 내지는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또 규모도 있고 또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은 이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또 시간 단계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담보대출의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용대출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금융채무 연체자가 지금 350만 명입니다. 그중에 179만 명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뭐 궁극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 이제 돌아가야 해결되겠습니다만은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연한 대책이 아니고 또 국민행복기금처럼 실효성 없는 소극적인 채무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이런 거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아직 뭐 그런 부채 탕감까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다중채무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비탕감해주면 이분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늘어난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도 진작되고 여러모로 이게 소득주도 성장에 오히려 부합하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모럴 해저드 얘기하는데 사실은 채권자의 모럴 해저드가 더 큽니다. 과거에 IMF 때 기업들 엄청난 모럴 해저드에도 불구하고 168조 원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경제 살린다고 그렇게 기업들 빚 갚아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사면해 줄 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가계부채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경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창조경제에 지금까지 그 어떤 정책보다 훨씬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세수 불용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 아닙니까? 불용. 불용요. 예. 그래서 올해 지금 10조 원 정도 세수 부족이 예견되고 불용받기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확장적 재정 정책 한다고 경기 살리겠다고 그렇게 선전해 놓고 연말이 되면은 각 부처에서 난리 납니다. 세수 불용하는 저 예산 불용하느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나라 살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예, 금년에는
지금 경제 그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한 지금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부가 경기 전망을 엉터리로 해서 세입 예산을 부풀려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 시점에 정부가 예측한 성장률하고 실제 경상 성장률 오차가 2011년에 2.3%, 2012년 4.6%, 작년에 3.2%, 올해도 지금 나타날 것이 확실시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 경상 성장률도 부풀려 잡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 엉터리 경기 전망에서 부풀려서 세입 예산 잡고 연말에 가서 불용하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그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하면서 경상 성장률을 6.1%로 보고 있습니다. 그 4% 실질 성장에 2.1% GDP 디플레이터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그 한국은행의 지금 물가 안정 목표가 3.5 내지 2.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3% 후반대 성장을 이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한 부분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저희 열심히 하면은 내년에 뭐 4%는 또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가능한 수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6.1%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건대 일부러 무슨 과도하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매년 이렇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 MB정부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인세 최고 세율 25%에서 3% 낮춘 이후에 매년 감세 규모가 9조 원 정도 됩니다. 감세 혜택의 3분의 2는 대기업한테 갔고 3분의 1만 중소기업한테 갔는데 1000개 재벌기업들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보다 이 25만 개 중소기업한테 주어진 감세 혜택이 더 작아요. 재벌한테 감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기업들의 실효세율 감세 전에 비해서 3.8%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감세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투자 늘리고 그리고 고용 확대하기 위해서 법인세 감세한다. 부총리님, 지난 5년 동안 투자 늘었습니까? 저 표 한번 보십시오. 유형자산 증가율 매년 뒷걸음 쳐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다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업 한류 세제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더욱 촉진을 하는 그런 보완책을 쓰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늘린다 그랬는데 감세 많이 해준 대기업들 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고용이 는 건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었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왕창 늘어가지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감세 효과는 오히려 엉뚱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한번 보세요.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내부 요구금 311조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50조 원, 7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종부세 감세하셨잖아요. 종부세 감세한 이후에 기업들의 보유부동산 증가액이 408조 원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상위 10개 기업들의 보유부동산만 243조 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세수결손 감소하면서 감세 밀어붙였는데 점점 늘어야 될 투자나 고용은 안 늘고 기업들의 금고에 현금 늘고 기업들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이게 감세 효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혀 효과가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나마 감세마저 안 했는 것 같으면은 더 나빠졌겠죠. 그러나, 저희가 기도했던 효과가 100%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제 측면에서 이번에 보완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는 투자나 고용 활성화, 소비 진작, 원래 내세웠던 그 어떤 정책 목표도 달성을 하지 못했고 국가 재정만 축내고 또 계층 간의 조세 불평등은 더 이 불평등하게 만든 그런 명백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보니까 당시 부총리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감세를 주도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와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실 용이 있습니까? 실패했다기보다는요, 정책이라 하는 건 아니, 실패한 거죠. 늘 보완하고요. 투자 늘리고 고용 늘리겠다는데 그건 안 늘고 기업 저축 늘고 기업의 부동산 늘었습니다. 실패한 정책이죠. 그건 저는 그런 점에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의원님 아니, 동의를 못 하시면은 예. 감세로 인해서 좋아진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 지금 계속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그래서 투자 실적, 고용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만약에 근데 의원님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아니, 그런 가정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했다, 안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정책을 시행을 해봤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100%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걸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자 재정이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경기 부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전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또 성장을 한다 그래서 과거처럼 세수가 쑥쑥 늘어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지금 세수 탄성치 얼마입니까? 0.7이 아닙니까? 네, 0.7% GDP 1% 정도. 성장하면 세수 0.72% 느는 겁니다. 그 세수 탄성치 대입하면 GDP 1% 성장할 때 세수 1.5조 원 늡니다. 근데 1.5조 원 느는 세수를 가지고 지금 매년 재정 적자가 30조인데 과연 이 재정 적자 문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 성장 좀 한다 그랬어? 근데 의원님, 그 단성치는요, 지난 3년간 우리가 경상 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고요. 제가 본 데는 경상 성장률이 한 6% 이렇게 가면은 탄성치도 1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기획재정부가 경상 성장률을 늘 6%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경기 전망에서 세수 부풀리기 하고 세수 부족하면 연말에 불용 처리하고 추경하자 그러고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 제가 앞서 여쭤봤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세계적으로 유가 안정, 자원값 하락 이런 등등 해서 물가가 유례없이 안정됐던 기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간 내리 1%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수 결함 이런 쪽으로 많이 작동을 해온 게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또 정부 지출 수준, 공공복지 지출 수준, 소득재 분배, 이거 OECD 최하위 수준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운 지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부끄러운 지표다, 안 부끄러운 지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런 걸 따질 때는 단순 숫자만 따질 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늘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은 동전의 양면 아니겠어요? 돈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 MB정부의 감세가 지금 세수 부족과 적자 재정의 원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해법은 뭐냐? 증세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말고 복지 증세하자고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더 부담하자고 지금 정부가 얘기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생계가 어려워서 국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돈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일단 저희들이 보는 그 생각은요. 지금 만약에 정세를 하면은 하다가나 지금 회복 모멘텀이 어려운 경제 찬물을 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세는 고려한 걸 바라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 개별 수급으로 좀 고쳐달라고 좀 계속 지금 호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파 세모니 같은 분들이 40만 명이 지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2,300억을 해도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 그런 잘못된 가정 혹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지금까지 국민들을 속였던 겁니다.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보다 법인세율이 더 높았을 때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2% 높인다 그래서 삼성전자 망합니까? 현대자동차가 외국으로 갑자기 나갑니까? 종부세 깎아주고 다시 올리면 부자들 길거리로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법인세는요,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 간에 굉장히 비교가 되는 세제고요. 지금 역대 정부,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도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 어느 나라도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재정 적자 때문에 어려워. 지금 법인세 또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면만 보시지 마시고 이 국제 경쟁하는 조세다. 요즘 자본의 이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유출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는가? 또 좀 맞습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그게 기업 실적의 증가로 투자의 증가로 고용의 증가로 선순환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8년의 기업 소득은
2004년에 비해서 80조 원이 늘었습니다. 64.3%가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에 법인세액도 15조 7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기업의 소득 증가에 맞춰서 법인세 납부액도 늘었던 거예요. 근데 감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기업 소득이 2008년에 비해서 45조가 늘었는데 법인세는 오히려 5천억 원이 줄었어요. 감세 이후에는 기업 소득이 늘어도 법인세가 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감세의 구조적인 세입 기반 축소 효과입니다. 근데 왜 이걸 인정을 안 하세요? 의원님, 작년에는 경제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경상이익이 굉장히 줄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작년에 의원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우리 국회에서 해주셔서 최저한 세율을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내년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금 저희 OECD 국가하고 단순 세율 비교를 해보면은 한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부담 측면에서 보면은 GDP 한 4% 이상 부담해서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 그런. 기업 소득이 GDP 얼마인 줄 아세요? 18%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 반도 안 돼요. 기업 소득이 많으니까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자꾸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엉뚱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이제는 과한 표현이. 법인세 감세가 우리 세수 기반 축소시켰다는 점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부는 계속 빚만 늘리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양치기 노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는 다 우리 후세대들한테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무책임하게 운영합니까? 최고 세율 자체만 보시면은 낮아졌습니다만은 그 밑에 중간 세율도 지금 체계를 새로 했고 최저한 세율도 높였고 그다음에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치유가 돼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보고 올린 대로 지금 대기업 부분은 오히려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만 지금 한 40조 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감세가 되어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증세가 일어났다는데 그 부총님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세법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셨나요 한번? 아직 자세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 세액에 따라서 10%에서 20% 서택스로 더 부과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연간 20조 정도 이 세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재원을 전액 복지 지출에만 쓰자는 목적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소득세 부분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일부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포함해서 이 정부까지 포함해서 한 번도 세율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참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세율을 또 증세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서택스를 또 맡기게 되면은 그분들의 세부담 증가 부담도 또 같이 적절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위험이 있고 복지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재원이나 이후에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하면 지금 우리 세수 규모로는 감당 불가능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솔직히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증세하자고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지세는 지출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또 그게 직접세에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누진적이에요. 그 조세 형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 늘어난 복지 수요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총리께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재정 적자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문제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외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 운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재정 운영에 드리워져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 감세, 수렴하고 전화가서 국민들한테 증세 필요성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증세하자고 솔직히 얘기하는 그런 정책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